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이주호입니다. 네, 오늘은 6월 9일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뭐 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져갖고. 그렇습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아니요, 해외에서. 해외. 네. 머스크? 네. 아니, 그 뭐예요 도대체? 그거 좀 이따가 이제 권순우 취재팀장이 잘 정리해 주실 겁니다. 권순우 취재팀장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 요 싸움에 대해서 네.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냥 쇼라는 사람도 있고 진짜 이제 났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테슬라 주가는 그렇게 박살나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낮은 가격에 사셔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하루에 14%가 그날은 많이 빠졌죠. 네. 그 다음에 올라봐야 뭐 3%에서 4% 올랐으니까 그래. 못해도 한 10%는 빠졌다고 봐야죠. 네, 관련해서 또 오늘 인덱스 시간에도 네. 예, 허준영 교수님도 나와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분석을 또 해주실 테니까 그것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때 6월 6일 현충일이 쉬는 날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장 열렸으면. 근데 뭐 미국 장은 뭐 열렸잖아. 그러니까 미국 장은 열렸는데 네. 이제 우리 장이 지금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 LA 시위 같은 경우도 있다 좀 맞아요. 설명을 드릴 건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그 미국 장을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05%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1.2% 상승했고 S&P 500은 1.03%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던 배경에는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머스크하고의 갈등이 뭐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는데 에스컬레이트는 좀 덜 되는 네.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조금 진정이 되면서 그 테슬라 주가가 3.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린 또 일일 비하잖아요. 전날 빠진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금요일 날 마감은 3.67% 상승했으니까 네. 일단락 된 거다라고 좀 이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코스피에는 영향을 좀 안 주기를. 네네. 근데 계속 또 뭐 뒤로도 말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계속 말 나오긴 나옵니다.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이게 그 미국장이 좀 상승 마감했던 거는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용 지표가 잘 나오는 게 증시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네. 근데 시장에서 어떤 지표를 그때그때 중시하느냐에 따른 건데 지금 미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로 가진 않겠네? 라는 것에 대한 시그널을 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좀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상황이 금리가 좀 중요한 타이밍이라 그러면은 오히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못 내리겠다. 그래가지고 고용 지표가 잘 나올 때 오히려 좀 장이 빠지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잘 나온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3만 9천 명이 증가했는데 그 컨센서스는 한 13만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네. 더 상회를 한 서프라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은 조금 더 늦어질 거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그 물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거고 네.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려를 했던 건데 뭐 고용 지표를 보니까 그렇게 좀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알고 그러는 건지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꼭 연준한테 빨리 1%포인트 내려라. 네. 경제에 식는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즐기기도 해요. 경기 좋지 않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고 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이게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고난도로 해석을 좀 해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하는 스타일은 좀 아니긴 한데 네. 그래도 좀 두 가지 상충된 발언이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히토류를 네. 그 미국에다가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일부 수출을
수출하도록 잠정 허가를 좀 내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데가 1% 안팎의 좀 주가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거 다 풀어준 건 아니고요. 이게 뭐 수출의 일정량을 승인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 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허가를 하겠다. 이게 히토리는 원래 군용이나 민간용을 좀 이중 수출하지 않냐, 네. 이중 사용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좀 그 일정량을 조건부로 승인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이게 명분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허용을 하긴 하지만 네. 그 부분들을 이제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히토류는 군사용과 민간용의 전용이 너무나 당연히 네. 됩니다. 뭐 탱크도 다니려면 그쵸. 모터 돌려야 네. 되는 거고, 물론 모터를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쓰는 것들을 막 로봇이라든지 신에너지라든지 이런 데에 히토류 계속적으로 쓰잖아요. 기본적으로 반도체에도 히토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뭐 조금씩이 다 네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만약에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군용으로 썼네 그러고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명분을 담은 상황에서 좀 파국으로 가는 것까지는 막기 위해서 히토류 수출을 조금 허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주가들이 좀 많이 올랐다.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좀 자동차 주가 좀 많이 좀 갔으면 좋겠는데 뭐 물론 뭐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네.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뭐 GM 포드에 비해서 더 나쁘냐라고 본다면 뭐 그렇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코스피 좀 잘 가고 있는데 차까지 딱 올려주면은 이제 같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희망 섞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네. 예, 머스크. 네, 뉴스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했던 게 이제 머스크하고 관계가 끝났냐 그랬더니 끝났다. 네. 그리고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를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맥락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부터 보셔야 될 네. 어디부터 봐야 되나? 일단은 이 그 감세 법안의 문제가 제일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의회가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감세 플러스 지출 한도 네네. 상향, 재정 적자 한도 상향 이 부분들이 결국 파산을 시킬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다가 관세로 인해서 하반기에 침체가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러다가 미국에서 중산층의 80%를 실제로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했고요. 네. 그 머스크가. 네, 머스크가. 네. 그리고서 이제 추악한 지출 법안, 이 크고 추악한 지출 법안이라는 거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 하나의 법안, 요걸 패러디한 네. 겁니다. 요걸로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나 이제 니네 이런 거 한 의원들 그러니까 얼굴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옛날에 이 얘기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네. 옛날에 감세하고 건강한 재정 얘기하던 옛날 그 공화당 의원들의 발언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네. 이런 식의 계속하고서 정치 후원금 끊을 것처럼 또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를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뭐 선거를 했는데 대법관 선거를 했는데 뭐 졌다.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 때문이다, 트럼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나니까 그러면 진짜 한번 내가 민주당 지지해봐? 막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됐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근데 여기는 좀 스케일이 큰 저는 이 두 사람의 싸움을 보면서 그 자강두천이라는 네. 그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신조어입니다. 자존심 강한 두 천재라 그래가지고 좀 자강두천. 네, 이제 요란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둘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예산을 절약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해지하는 거다. 바이든이 그거 안 한 게 항상 놀랍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그 전기차 보조금하고 우주선 관련한 예산입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일론 머스크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우주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계약을 나사하고 안 하면 네. 누가 손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나사는 지금 우주 개발 안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켓 개발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거의 스페이스X 걸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야, 그 계약 끊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일론 머스크는 너네는 우주선 없잖아 네. 라고 얘기하는 이 자존심 강한 두 천재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을 좀 넘기 시작한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 대해서 이건 보도로 나온 겁니다. 네. 보도로 나온 게 마약 중독자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죠. 네, 있었죠. 뭐 팟캐스트 하면서 마약 중독 대마도 아니냐, 있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그 있었는데 마약 중독 어쩌고 얘기한 게 트럼프한테 저 앱스타인 그 멤버 중에 하나다 뭐 이거 얘기한 다음이죠. 그러니까 앱스타인 얘기 거기 제일 요건데 크리티컬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는 앱스타인의 비행에 최소 7번이나 탑승을 했고 그 섬에 간 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블라블라 이런 앱스타인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네.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인용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앱스타인 얘기는 뭐냐면은 앱스타인은 뭐 예전에 소아성애를 주선했던 사람으로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네. 감옥에서 죽은 사람인데 이게 이제 거기에 나왔던 앱스타인 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이 앱스타인 리스트에는 실제로 이 섬에서 성매매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도 있고 그 정관계 고위 인사들, 뭐 재계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뭐 있다고 알려져 있죠. 예. 네. 있고 그리고 그냥 이래저래 마주친 사람들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그랬고 이제 앱스타인 리스트라고 그러는 거는 좀 되게 광범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빌 게이츠다. 네. 그러면은 빌 게이츠도 앱스타인 리스트에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앱스타인의 그 성매매 명단에 이름이 나온 게 아니고 네. 그 거기에 그 재판부의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서 앱스타인하고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 이름이 다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때 빌 게이츠 이름은 왜 나오냐면은 뭐 이 얘기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재밌으니까 빌 게이츠 이름은 왜 나오냐면은 그 바람 폈다라는 거를 협박을 받았다라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앱스타인의 어떤 그 저기 뭐 패거리들에게 빌 게이츠가 바람 피다 걸려가지고 그걸로 협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원 판결문에 이름이 나오는데 앱스타인 그 관련돼서 이름이 나오니까 거기에 빌 게이츠도 관련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연결이 됐었던 거고 이 트럼프는 실제 명단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이긴 하지만 네. 자기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하여튼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이건 굉장히 미국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는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렇죠. 소화성애로 네. 씁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피자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뭐 민주당 사람들이 뭐 피자집에서 소화성애를 했네 그래갖고 거기서 막 사람들이 가서 막 총 쏘고 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그래서 주제인데 이제 요 얘기하면서 거의 둘이 이제 완전 강 건너고 왜냐 이건 이제 되돌릴 수가 없거든. 그래서 완전 찢어진 그 전에 막 이렇게 서로 약속 대련 아니냐 뭐 쇼하는 것 같다 뭐 뭐 쇼치고 뭐 나중에 더 먹으려고 그런다 등등 여러 뭐 추측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 얘기 나왔으면 거의 이건 이제 끝난 거다라고 이제 봤는데 예. 현재 스코어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래서 끝났다라고 이게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됐다라고 좀 보려고 했는데 네. 머스크가 또 갑자기 그 전기톱 누구야 밀레이 예,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 사진을 또 올려가지고 네. 이게 좀 전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밀레이 대통령은 감세를 세게 그러니까 감세가 아니라 재정 정부부처. 긴축을 확 해가지고 아르헨티나 경제를 좀 살렸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분 사진을 올려가지고 또 이거 긴축 재정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또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끝난 이게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끝난 게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뉴스 여기까지만 전해드릴 건데 그 뒤로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도지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랬던 네. 거며 그럼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이거를 다 이제 그러니까 기술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의 어떤 의지 그리고 이제 효율적인 정부 뭐 이거를 하려고 그랬던 피터 틸이라는
뭐 팔란티어, 네. 뭐 피터 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일 압권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튼 지금 트럼프와 머스크 이 두 사람이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예, 네. 예. 자, 하여튼 요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인덱스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린 시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사령탑들이 좀 하나둘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조직에 대해서 좀 정부 조직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싶어가지고 네. 여기 대통령실 인사판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비서실 밑에 정책실이 있고 안보실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정책실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정책실이 있었고 네. 이 정책실이 없을 때는 뭐 국정기획수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에다가 좀 힘을 실어줄 때는 정책실 밑에 경제성장수석, 사회수석, AI 미래기획수석을 놨어요. 네. 그리고 비서실 밑에 보시면은 정무수석, 홍보수석, 뭐 경청통합, 민정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보시면은 경제 관련한 파트가 정책실장 밑에 이렇게 따로 있는 거고 정무나 민정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비서실장 밑으로 이렇게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실장 밑으로 하는 일은 정부 부처 중에 경제부처 관련한 업무들을 총괄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여기 경호실 차장, 그 경호처 뭐 이런 데들 안보실 안보실. 안보실은 국가 안보 전략 관련한 부분들 네. 뭐 국방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통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실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 구조에서 정책실장하고 경제수석하고 사회수석하고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그 정책실장으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네. 이번에 선임이 됐습니다. 그 김용범 실장은 그 1차관 하기 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좀 네네. 했었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저랑 같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책 쓰셨었죠. 네. 뭐 반도체 전쟁? 아니요. 그 전에 객병과 균형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쓴 건 아니고요. 김홍원 실장님 쓰시는 걸 제가 옆에서 좀 윤문을 좀 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니까 좀 네, 쉽게 네, 네. 풀어내는 그런 거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정책을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 그 뭐 예를 들면은 진짜 마스크 오부제. 네. 예전에 코로나19 아, 때 예, 예. 그 마스크 오부제는 그때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무슨 공산주의 배급제냐라고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정말 비상시국에 숫자가 안 나오면은 그런 좀 과감한 정책을 쓰기도 하고 오브제가 뭐였지? 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해갖고 이게 생일별로 주민등록번. 살 수 있는 사람을 네, 그렇게 나눴던 거. 아, 맞나요? 왜냐하면 초기에 마스크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 공급이 딸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오부제 시행하다가 보니까 이제 공급량 늘어나서 그때부터는 좀 풀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했었죠. 다 같이 몰려가지 않게 하려고 네. 사재기도 그냥, 많고 했었어요. 예, 그때 날짜를 그냥 박아버린 거죠. 네. 살 수 있는 날짜를 정해주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매일 바꿔 쓰진 않더라. 아, 네네네네. 뭐 그거는 사실 그런 식의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워낙 시급한 상황에는 그런 걸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약간 많은데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 분식회계 때 증선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가지고 올라왔던 안건을 되게 반려를 시켰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쌈바 봐줄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당이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잘라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민주당에 되게 가까운 인물이냐라고 본다면은 네. 민주당 의원들이 잘라라 그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뚜껑 열고 보니까 그 분식 고의 분식이라 그래가지고 더 세게 네. 해가지고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랬냐라고 좀 여쭤봤었는데 그 삼바 분식 관련한 부분들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법리적으로 따져졌을 때 그 행정소송 가게 되면은 좀 약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보완해 오라고 좀 했었던 부분들이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차관을 압박을 해가지고 연판장을 돌렸을 네. 때도 이렇게 그럼 삼성 봐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 보니까
더 세게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님이 경제성장수석에 임명이 되셨는데요. 이분은 이전부터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서 그 경제 과외 선생님으로 좀 알려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도 그렇고 이번에 그 김용범 실장도 그렇고 두 분 다 그 주류 경제학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좀 가장 상징적인 인사였다 그러면 홍장표 수석이 있었는데 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외쳤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이게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 경제학에서도 좀 되게 독특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 결과로 소득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소득을 올려서 소득을 성장을 한다. 올리면 성장이 된다라는 경제학이 이론이 없다는 건 아니고 네. 있긴 있는데 약간 좀 마이너한 쪽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어쩌면은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의 사람들이 기재부 관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네, 설명을 하자면 좀 긴데 네, 네. 그 기재부 관료 출신을 정책실장에 앉혔다라는 것도 뭔가 이 정책실장이라는 자리가 이 각 부처별로 올라오는 그 수많은 안건들을 통합적으로 컨트롤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그 실용성이 좀 보인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무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재부 관료라는 부분과 그리고 민주당 정권에서의 주류 경제학자가 경제수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쪽 진영에서 보기에는. 근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실질적인 부분들을 그러니까 실용적인 부분을 선택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 사회수석의 이제 문진영 교수님과 그 유덕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유덕현 보좌관님은 그 재정 쪽에 굉장히 밝은 분이거든요. 어디라고요? 재정 예산. 네. 이분 그리고 사회수석에는 복지 전문가를 네. 또 앉혀놨다라는 거는 그 복지 정책 쪽은 과감하게 들어가겠다라는 시그널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에서 이게 성장 분야에서는 실용성을 굉장히 네, 무게를 좀 뒀고, 그러니까 진영성보다는 실용성 쪽에 좀 무게를 뒀고 이 사회수석에다가 복지 전문가를 앉히면서 이게 성장과 관련한 부분들, 복지와 관련한 부분들을 섞어서 가는 것보다는 복지는 복지대로 확실하게 가고 성장은 성장대로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시그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그쵸.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뻔하게 들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가 이제 궁금했는데 성장과 복지 두 개 다 잡겠다. 뭐 그런 취지라는 거죠? 그 하나만 잡겠다는 사람은 보통 없으니까. 네, 근데 그게 넘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거를 설명을 제대로 드리려면은 과거에 있었던 인사 패턴들하고 다 비교를 해봐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쪽에다가 무게를 실었는지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인선이 됐다. 자, 세 번째 뉴스 세 네이버 번째 관련 뉴스는 뉴스입니다. 네이버 관련한 뉴스인데요. 네. 그 네이버 다 망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 많이들 하고 계시죠. 네이버 망할 것 같다고요? 뭐 많이들 하잖아요. 네이버. 망하면 안 돼. 네. 뭐 포털 뭐 다 끝났다 뭐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네. 어쩌면은 포인트가 되기를 어떤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를 뭐 기대하는 마음까지 좀 담아서 이 뉴스를 좀 소개를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망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왜들 얘기하냐면은 지금 포탈이라는 그 서비스들은 많이 약해져 있잖아요. 네. 그리고 AI로 가는 흐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잘 못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이게 플랫폼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카카오하고 네이버라는 국내 플랫폼이 그나마라도 시장 유지를 했습니다. 플랫폼이 있는 국가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쩌면 특이한 현상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AI 시대에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잘 안 될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게 네이버 망한 것 같다라는 얘기의 어떤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없잖아요. 없죠.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 건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이해진 의장이 이제 거기 그
등기 이사회에 다시 진입을 하고 네. 그리고서 이번에 네이버 창업한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투자 법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투자 법인을 세워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한 데가 12랩스라는 데인데, 네. 12랩스. 네, 12랩스라는 회사는 엔비디아 투자 받은 회사로 좀 유명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주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동영상 검색하는 서비스거든요. 네. 이 동영상이 있으면 네. 우린 동영상을 검색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동영상에 있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네네. 건데 동영상에 있는 장면들도 다 검색을 하는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읽는 거죠. 우리 예, 그거 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더라? 그런 거.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그냥 후루룩 지나가 버리다 보니까 내가 어제 보긴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를 때 그 동영상 검색이 가능하다. 예, 예. 사실 이 동영상이 뭐 20분, 30분 이러면 그 중간 어디에인데 그거 우리가 다 찾을 수 없는데 그걸 하는 곳. 그쵸. 뭐 정프로님이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면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와. 어떻게 찾지? 그러니까 AI로 그 장면들을 다 스캔 읽어낼 수 있으니까 이른바 멀티모달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텍스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요거 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좀 네이버가 뭘 하려 그러는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표현이 좀 특이하다고 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은 돌멩이 하나를 잘 던져야 된다. 맞다이 뜨면 안 된다. 네. 돌멩이 하나를 잘 던져야 되는 거고 지금은 돌멩이를 잡는 과정이고 돌멩이를 잡기 전에 기본 기술을 준비하는 단계다. 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잡아서 치고 들어갈 건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모델이라든지 그러니까 솔직히 하이퍼크로버가 네. 뭐 오픈 AI나 구글의 제미나이보다 더 뛰어나지 않다고 해서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이 돼야 그 위에서 지금 이혜진 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돌멩이를 던지려고 하면 내가 무슨 돌을 어디다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를 네.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싸움은 돌멩이 던지는 것만 하면 되냐라 그러면 기초 체력도 다져야 되고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네이버가 왜 플랫폼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느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가 중요했다. 그 데이터라는 거는 뭐 구글이 모든 거를 다 가져갈 때 네. 한국어로 돼 있는 뭐 블로그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데이터로 차별화를 했던 부분들이 그 생존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 이게 처음에는 다 알고리즘 싸움 같이 보였지만 알고리즘은 결국 다 비슷해지고 결국은 데이터 쪽에서 차별화가 되더라. 그러면 인공지능도 기본 모델의 수준들은 굉장히 높아질 건데 네. 높아지고 나면 너무나 좋은 그 모델들이 나와서 모델 간의 차별화가 없어지고 나면 결국은 데이터에서 차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그 포시마크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왜 인수했는가 네. 라고 했던데 이게 상거래 데이터들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좀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네이버의 펀더멘탈을 오늘 당장 바꿀 것 같진 않은데 네. 뭔가 이게 딱 그 변곡점이 되는 시점에 이혜진 의장이 경영진에 다시 합류를 해서 여기에 첫 번째로 시작했던 프로젝트라는 부분에서 어쩌면 상당히 많은 산업 영역이 지금 변곡점에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변곡점에서 그 리더가 뭔가 액션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길래 그 다른 기업의 리더들도 네. 좀 이 자기 산업의 변곡점에서 좀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좀 세 번째 뉴스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뭐 데이터 결국 남는 건 데이터다 혹은 뭐 차별해야 될 건 데이터다라는 의견은 상당히 뭐 저도 설득력은 있는 얘기 같긴 한데 그 차별화될 데이터들을 그 상업적 목적으로 제일 많이 망가뜨린 데가 네이버 아닌가? 상업적 망가뜨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가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AI는 빼고 옛날에 검색할 때도 네이버에서 뭘 치면 죄다 광고들만 광고? 위에 쫙 붙어갖고 이게 검색이 도대체 맞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구글 가서 그냥 좀 편하게 검색하고 뭐 이랬던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물론 이제 그건 사업이니까 당연히 그 수익을 추구하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니 그 데이터라는 것이 다 그 상업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그거는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을 못 받을 데이터인 거지. 굳이 한글이라고 해서 꼭 네이버가 우위에 있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조금 듭니다.
그러나 저는 네이버 주주입니다. 혹시 네이버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냥 그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괜히 얘기를 했나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할 겁니다. 네. 자, 하긴 또 그러네요. 3% 보는데 광고가 또 많은데 우린 뭐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 맞습니다. 네, 저는 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잠깐 우리 또 권 팀장님은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예, 내일 또 봐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피해갈 수 없는 저도 피해갈 수 없는 광고, 광고. 타임입니다. 그럼 네. 3%도 이제 그 데이터 싹 돌려보면 광고가 나옵니까? 그 항상 결론에.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그래도 내용 아니야. 어쨌든 뭐 할 건 합시다. 네. 자, 오늘이 6월 9일입니다. 6월 9일 월요일이고요. 하필 오늘 저희가 속옷을 갖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속옷은 또 속옷하면 대표명 이제 캘빈 클라인은 그냥 뭐 멋진 속옷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속옷의 대표명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쵸. 캘빈 클라인 좀 사와라. 그럼 이제 반스 사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캘빈 클라인 남녀 속옷 일단은 이걸 제가 하고 이걸 아니야 이거 네, 반대로. 남자 속옷은 제가 하고 여자 속옷은 이주호 이미지 관리하신 거예요? 기자님이 하시는 게 좋을 왜냐면 저는 잘못하면 오해를 사.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아시죠? 네.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캘빈 클라인 반스 드로즈. 드로즈라고 합니까? 네. 네, 그 이렇게 사각형인데 사각형. 딱 붙는 거. 딱 붙는 네, 거. 요즘 젊은 스타일이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이제 바지 위로 살짝 보일 때, 네. 그게 이제 또 킬링 포인트거든요. 일부러 이렇게 손 들잖아. 이거 보이라고. 허리 숙이고. 네, 그리고 이제 바지를 벗었을 때도 굉장히 그 어떤 자신감, 네. 뭐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남자 팬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용 네, 보여드려야죠. 상하이 세트. 네. 이렇게 표현하니까 편하다. 여성용 상하이 세트. 자, 상의 하이. 이게 저희가 그 남성용만 준비하면 뭐 여성분들도 저희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남성용만 준비하면 좀 그러니까 여성용 상하이 세트까지. 네. 그리고 색깔은 블랙 그레이로 굉장히 심플해서 어떤 옷에나 잘 어울리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옷에 어울린다고? 옷에 어울릴 필요가 있을까? 있죠. 그 시스루 엄청 예쁘잖아요. 시스루 입을 때 블랙이 좋죠. 시스루 입을 때. 네. 일단 요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시스루의 블랙 섹시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의상을 빼면 여성분들 회색이 질립니다. 회색. 그래요? 예, 지금 저희가 준비한 색깔이 네. 블랙 그레이 중에 있는데 아는 분들은 회색이 그게 이제 진리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여튼 캘빈 클라인 남녀 언더웨어 세트로 남성용은 6장 그리고 여성용은 브라하고 팬티 하나하나씩 세트가 되고요. 핫딜가 59,000원에 드립니다. 59,000원. 네, 보통 저 여성 팬티 한 장에 한 돈 3만 원씩 하더라고요. 2, 3만 원씩. 네네. 네, 캘빈 클라인. 근데 이거는 브라 세트로 해서 59,000원. 이건 패드가 이거 저기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굉장히 섹시한 네. 상하이. 말을 못해요. 네. 상하이입니다. 네, 남녀 상하이. 그리고 남자 거는 지금 보니까 6개에 59,000원이니까 이 정도 가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이거 있거든요. 그래요? 네. 한 장에 10,000원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가격은 캘빈 쉽지 클라인. 않죠. 네. CK. CK. 요 정도. 자, 여러분, 회색이 재고가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이 답답이들 참 모르시네, 진짜. 아유. 검정이나 흰색은 물론 예쁘죠. 네. 그러나 진리는 회색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캐리어 28평형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새로 우리 공기를 좀 바꿔야 됩니다. 이거 이제 A급 리퍼브 제품이고요. 공기청정기에 정품 필터까지 함께 가는 거고. 요게 99,000원. 28평형 엄청 대형인데도 불구하고 99,000원. 네. 실사용 3개월 미만의 정품 필터가 그대로 장착되어 있고요. 수도권은 3일, 지방은 5일 내 직배송을 해드립니다.
무료 배송 포함이고요. 요 디스플레이도 아주 직관적으로 네. 제작될 수 있는. 이건 뭐 공기청정기 하면 또 캐리어니까 캐리어죠. 공기 관련돼서는 캐리어잖아요. 캐리어죠. 예, 캐리어죠. 에어컨 뭐 이런 건 캐리어니까. 시작이 캐리어였잖아요. 시작 캐리어죠. 네. 예, 캐리어 박사. 네. 28평형 공기청정기 99,000원에 준비해 왔습니다. 아유, 저희가 실착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예. 바보들 또 비둘기색 나오네. 쥐색 비둘기색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 알아요? 쥐색 비둘기색? 아니요. 아, 그거 몰라요? 네. 예전에 그 스타킹에 쥐색 비둘기색이라고 이렇게 써 있었어. 아 그래요? 예, 그냥 뭐 그레이, 뭐 회색 이렇게 할 수 있고 스타킹 이렇게 살 때 보면 쥐색은 이제 짙은 회색이고 짙은 회색, 예. 비둘기색은 좀 밝은 회색. 약간 예. 연한. 요게 이제 굳이 따지면 아마 밝은 회색, 밝은 회색. 비둘기색이 될 텐데 요게 진리입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링크 요 따라놨죠? 예, 요거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민망한 얘기는 더 이상 그만하고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러 가겠습니다.